전쟁은 시작됐지만 끝을 어떻게 낼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핵을 막겠다며 시작한 전쟁이 오히려 더 위험한 변수들을 키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펜타곤 내부에서조차 이 전쟁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보름이 넘도록 미 국방부는 의회 브리핑에서 즉각적인 군사 목표 외에는 답을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쟁은 열었지만 끝내는 방법은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섬뜩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했지만 그곳에 있던 농축 우라늄 440kg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양은 핵폭탄 10개를 만들 수 있는 규모입니다. 핵을 없애겠다고 전쟁을 시작했는데 정작 핵물질은 사라진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이란 전쟁 자체보다 훨씬 더 끔찍한 후폭풍이 밀려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미국이 쉬쉬하고 있는 그 위험에서 한국도 결코 예외가 아니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겉으로 드러난 군사적 수치만 놓고 보면 미국이 이란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 10일 만에 5,000개가 넘는 타격 지점이 초토화됐고 이란 해군 함정도 50척 넘게 파괴되면서 사실상 힘을 쓰기 어려운 상태가 됐습니다. 공군 전력 역시 크게 타격을 입었고 하늘을 방어하는 능력마저 무력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이란이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수는 90% 줄었고 드론 공격도 83% 감소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표면적 숫자만 보면 미국이 거의 완벽하게 승리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앞뒤가 맞지 않는 이상한 지점이 드러납니다. 미국의 압박을 그렇게 강하게 받고 있는데도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닫힌 채 열릴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이란이 미국을 상대로 상당히 정교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값싼 드론을 대량으로 투입해 미국이 보유한 비싸고 귀한 요격 미사일을 소모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란의 드론은 한 대에 고작 몇 천만 원 수준이지만 이를 격추하는 미국의 미사일은 한 발에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상대는 돌멩이를 던지는데 이쪽은 금으로 만든 방패를 들고 막아내는 형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미사일 공격력이 90% 줄었다는 데이터 역시 이란이 정말로 힘이 빠진 것인지 아니면 후반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아끼고 있는 것인지 아직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란은 단순히 바닷길만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복잡한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미국 편에 선 나라들의 배만 골라 공격하겠다는 선별 통제 전략입니다. 실제로 아랍에미리트의 핵심 유전이란 공항까지 이란의 미사일이 날아드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편에 서서 협력하면 너희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는 차갑고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셈입니다. 주변 중동 국가들을 사실상 인질로 잡아두는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더 충격적인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진영 내부에서도 균열이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미국 국가대테러센터를 이끌던 조 켄트 국장이 전격 사임했습니다. 그는 트럼프를 오랫동안 지지해온 퇴역 군인이자 충신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른바 마가 진영 안에서도 상징성이 큰 인물이었기에 충격은 더 컸습니다. 그런 핵심 인물이 내 양심을 걸고 이번 이란 전쟁만큼은 도저히 지지할 수가 없다는 취지로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그가 남긴 말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날카롭게 찌릅니다. 이란이 당장 미국을 위협한다는 명분은 사실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호하게 말한 것입니다. 전쟁의 근본 명분 자체가 허술했다는 내부 고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트럼프가 가장 신뢰했던 충복이 오히려 이 전쟁에 가장 강한 반기를 든 셈입니다. 미국 펜타곤 내부도 혼란이 큰 것으로 전해집니다. 더 애틀랜틱의 심층 취재를 보면 전쟁을 어떤 식으로 끝낼지를 두고 국방부 내부에서 심각한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이란이 완전히 망가진 국가가 되면 핵에 대한 집착도 사라질 것이라며 오히려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이란이 불안정해질 경우 그 빈자리가 테러 세력의 온상이 되어 더 큰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미군 핵심 수뇌부 안에서도 전쟁의 방향성을 두고 시각이 완전히 갈라져 있다는 뜻입니다. 전쟁을 정당화하는 명분도 일관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가디언즈 보도에 따르면 전쟁이 시작된 지 단 6일 만에 명분이 10번이나 바뀌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핵 위협 제거라고 했다가 이후에는 미사일 파괴라고 했고 곧이어 정권 교체를 말하더니 이제는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얻기 위해 이 비싼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 미국 스스로도 정리가 안 된 모습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지금은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에서도 미묘한 시각 차이가 감지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실패한 국가가 되든 말든 자신들을 괴롭히던 최대 위협만 사라지면 된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유가가 폭등하는 정도는
승리를 위해 감수할 수 있는 작은 대가라고 여기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란의 군사시설을 넘어 국가 경제의 핵심인 에너지 시설까지 공격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란이라는 나라를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력화하겠다는 의도가 드러난다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은 이스라엘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유가가 배럴당 $200까지 치솟는다면 미국 경제에도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당장 11월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가 이를 모를 리 없습니다. 기름값이 치솟으면 자신의 지지율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끈끈한 동맹처럼 보여도 이 전쟁을 통해 얻고자 하는 실속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변 동맹국들에 대한 지원 요청도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 중국, 유럽의 영국과 프랑스까지 콕 집어 호르무즈에 군함을 보내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우리는 더 큰 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유럽 국가들도 하나둘 선을 긋기 시작했고, 이에 트럼프는 곧바로 태도를 바꿔 도움 따위 필요 없으니 나토는 바보 같은 실수나 계속하라는 식으로 쏘아붙였습니다. 도움을 요청한 지 불과 사흘 만에 태도를 180도 바꾼 것입니다. 전쟁은 시작했지만 동맹은 흔들리고 내부 반발은 커지고 끝내는 방법은 보이지 않는 답답한 형국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왜 이런 위험한 전쟁을 시작했을까요? 그 뿌리를 따라가 보면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8년 전에 심어둔 씨앗에서 자라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2018년 5월 백악관으로 가보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카메라 앞에 서서 미국이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하겠다고 전격 선언했습니다. 이 핵합의는 오바마 정부 시절 어렵게 만들어낸 평화의 약속이었습니다. 핵심은 이란이 우라늄 농도를 낮게 유지하는 대신 경제 제재를 완화받는 구조였습니다. 이 농축도를 자주 마시는 술에 비유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발전용으로 쓰는 낮은 농도의 우라늄은 도수가 낮은 맥주나 연한 소주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합의가 허용한 수치는 정확히 그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핵폭탄을 만들려면 아주 독한 증류주처럼 9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핵합의는 이란에게 맥주까지만 마시고 그 이상은 절대 안 돼 라고 강하게 묶어둔 장치였는데 트럼프가 이를 역대 최악의 거래라며 걷어찬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손목에 채워져 있던 족쇄를 스스로 풀어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족쇄가 풀린 이란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너희가 약속을 깼으니 우리도 마음대로 하겠다는 식으로 우라늄 농축을 시작했고 농도를 20%로 올린 데 이어 60%까지 끌어올리며 핵무기 문턱 앞까지 다가섰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 보고서를 보면 이란은 이미 상당한 양의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다시 술 비유를 하자면 이미 독한 술을 창고에 가득 쌓아두고 조금만 더 정제하면 바로 폭탄이 되는 상황에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몇 주 안에 핵폭탄용 연료를 완성할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란은 왜 이렇게까지 핵무기에 집착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세 나라의 사례가 강한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핵이 없었고 결국 미국에게 정권을 빼앗긴 뒤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둘째, 리비아의 카다피는 핵을 포기하고 서방과 화해하려 했지만 결국 나토의 공격을 받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반면 셋째, 북한의 김정은은 핵을 가졌고 오히려 미국 대통령이 찾아와 악수하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이렇게 갈린 결과를 보며 이란 지도부의 머릿속에는 핵이 없으면 죽고 핵이 있어야 산다는 공식이 깊이 박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보를 위해서도 이란의 핵 보유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들이 왜 그렇게 절박해졌는지는 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든 결정적 사건도 있었습니다. 원래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종교적 이유를 들어 핵무기 개발을 엄격히 금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메네이가 전쟁 첫날 공습으로 갑자기 사망하고 그보다 훨씬 더 성격이 급하고 강경한 아들 모즈타바가 권력을 잡게 됐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부는 나라가 무너질 위기라면 종교적 금기쯤은 무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핵 개발을 막아주던 마지막 종교적 방패마저 사라지며 핵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왜 하필 지금 이 전쟁 카드를 꺼냈을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두 가지 포인트를 봐야 합니다. 첫째는 트럼프의 과도한 자신감입니다. 최근 베네수엘라의 독재자를 손쉽게 생포했던 성공 경험이 트럼프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이란은 인구, 영토, 군사기술력 어느 하나 베네수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상대입니다.
둘째는 미국이 대외적으로는 말하지 않는 진짜 목표가 따로 있다는 분석입니다. 겉으로는 핵 위험 제거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달러 패권을 지키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언론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전쟁의 진짜 목적은 석유를 달러로만 거래하게 만드는 이른바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지키는 데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페트로달러란 전 세계가 석유를 살 때 반드시 미국 달러를 쓰게 함으로써 모든 나라가 달러를 확보하도록 만드는 구조입니다. 달러가 필요하니 미국 국채도 사게 되고 그 덕분에 미국은 막대한 빚을 지고도 초강대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모든 놀이기구를 타려면 반드시 그곳 전용 코인을 사야 하는 원리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란이 이 달러 중심 질서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눈을 피해 중국과 손잡고 위안화로 석유를 거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달러 대신 다른 통화로 석유를 사는 나라가 늘어나면 미국의 권위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도 달러 질서에 도전했던 이라크와 리비아의 지도자들이 비참한 결말을 맞았다는 점을 떠올리면 미국이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옵니다. 거기에 더해 이란이 시장에서 밀려나면 그 빈자리를 미국의 셰일가스와 오일이 채울 수 있다는 경제적 계산도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시진핑 주석을 만나 이제 우리 미국 기름을 사라고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 경쟁자를 제거하고 그 시장을 미국이 차지하려는 계산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외교의 거물 리처드 하스 전 회장은 이 상황을 날카롭게 정리했습니다.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한 것은 꼭 그래야 했기 때문이 아니라 공격할 좋은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미국 군 수뇌부가 전쟁 전에 이미 트럼프에게 강한 경고를 보냈다는 점입니다. 이란을 건드리면 곧바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고 전 세계 유가가 폭등할 것이라고 강하게 우려했습니다. 군 내부에서는 해군 함정을 보내 유조선을 보호하자는 현실적 제안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그런 조언을 외면하고 가장 극단적인 공격 옵션을 선택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문제는 그 계산이 시작부터 어긋났다는 점입니다. 이란의 지도자를 제거하면 국민들이 환호하며 들고 일어날 것으로 봤지만 오히려 국민들은 정부를 중심으로 뭉쳤습니다. 평소 정부를 비판하던 사람들조차 외국이 자국 영토를 폭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총을 들고 나섰습니다. 적의 공격이 흩어졌던 민심을 하나로 묶는 접착제가 된 것입니다. 1980년대 이란과 이라크가 8년 동안 싸웠던 전쟁도 이런 흐름을 보여줍니다. 당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참혹한 상황에서도 이란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외부의 압력이 강할수록 이란 사회가 더 질기게 버텼던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지금도 미국이 예상보다 훨씬 강한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전쟁이 벌어진 복잡한 배경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긴장해야 할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첫째, 핵을 없애려다 오히려 이란을 진짜 핵 보유국으로 밀어올리는 역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언급한 사라진 우라늄 440kg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무기로 바뀌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군은 벙커버스터 폭탄으로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강하게 타격했습니다. 지하 깊은 콘크리트까지 뚫는 이 폭탄으로 시설을 파괴했다고 봤지만 정작 핵심 물질인 우라늄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폭격의 혼란 속에 이란이 그 물질을 다른 비밀 장소로 옮겼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지금은 IAEA조차 전쟁 때문에 이란 주변에서 제대로 감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란이 우라늄을 더 농축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폭탄을 만들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발표도 나왔습니다. 불을 끄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기름을 부은 셈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라크 전쟁에서 대량 살상 무기를 없애겠다고 들어갔다가 결과적으로 아이시스의 등장만 부른 비극적 역사가 떠오르는 이유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란이 핵을 가지게 되면 사우디나 튀르키예 같은 나라들도 그럼 우리도 가져야 한다고 나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핵 도미노입니다. 중동 전체가 핵무기로 무장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둘째는 호르무즈 해협 장기 봉쇄로 인한 세계 경제 충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미국은 이제 기름을 어느 정도 자체 생산하며 버틸 수 있지만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국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이 미국보다 먼저 타격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싸움은 미국과 이란이 하는데 정작 먼저 쓰러지는 쪽은 곁에 있는 동맹국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란도 이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어 호르무즈 해협을 끝까지 쥐고 흔들 카드로 보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세계 금융기관들은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아 전 세계가 석유 배급제를 고민해야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경제 전문가들 역시 이렇게 되면 성장률은 떨어지고 물가는 급등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러시아 전쟁 때 물가 상승으로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면 이번은 그보다 훨씬 더 거셀 수 있습니다. 기름값 부담 때문에 동맹국들이 하나둘 손을 떼기 시작하면 미국도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란은 총을 쏴서 이기기보다 경제의 목을 조여 미국의 친구들을 떼어놓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셋째는 이번 사태가 통제를 벗어나 3차 세계대전급 충돌로 확산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이 전쟁을 바라보는 러시아의 계산도 심상치 않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미국의 비싼 미사일이 이란에서 소모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이득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집중하느라 우크라이나 지원 여력이 약해지기만을 기다리며 이란의 정보를 흘리고 있다는 의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위험한 순간은 미군이 공중전과 해상전을 넘어 이란 영토에 직접 발을 들이는 지상전이 시작될 때입니다. 이란은 한반도보다 7배 더 넓은 땅을 가진 나라여서 현재의 미군 병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이나 일본 같은 동맹국들의 병력 지원 압박이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주한미군 이야기까지 꺼내며 공짜 점심은 없다는 식으로 압박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분석입니다. 만약 동맹국들이 실제로 참전하게 되면 이란 역시 러시아나 중국의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전쟁은 더 이상 미국과 이란의 싸움이 아니라 동서 진영이 정면 충돌하는 전면전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란 내부의 복잡한 민족 문제까지 터질 경우 중동 전체가 거대한 내전의 불길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9,200만 명이 사는 나라가 무너질 때 쏟아질 난민은 또 다른 세계적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뜻밖의 한국의 기술력이 주목받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한국이 만든 천공이 미사일이 중동 상공에서 이란의 공격을 95%나 막아냈다는 보도가 전해지며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보다 가격은 낮고 성능은 대등하다는 평가가 나오자 중동 국가들이 한국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공이가 만들어진 과정도 흥미롭습니다. 원래 한국은 미국의 미사일 기술 이전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후 당시 빚을 갚아야 했던 러시아와 손잡고 원천 기술을 들여왔고 한국 엔지니어들이 30년 동안 연구를 거듭한 끝에 지금의 K-방패를 완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주지 않았던 기술을 러시아에서 받아와 한국식으로 발전시켰고 이제는 미국의 공백을 한국이 일부 메우고 있는 셈입니다. 앞으로의 흐름을 가늠할 시간표도 대략 그려볼 수 있습니다. 우선 앞으로 2주 안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력으로 열 수 있을지가 첫 번째 고비가 될 것입니다. 미군이 이란의 미사일 기지를 제압하고 항로를 다시 확보하면 유가는 진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면 기름값은 $150를 넘어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한 달에서 석 달 사이에는 이란이 실제로 핵무기 보유를 선언할지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사라진 우라늄 440킬지 실제 폭탄이 되어 돌아오는 순간 위기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반년쯤 뒤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우방국들의 실제로 병력 파병을 요구할지가 중요한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위험한 전쟁에 발을 들일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느냐고 보는 시각도 분명 있습니다. 이란도 실제로 핵을 만들 경우 미국에게 완전히 표적이 될 텐데 그런 무모한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이란의 군사력이 예상보다 빨리 바닥나 조만간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역시 자국 사정이 바빠 이란 때문에 세계대전이라는 위험한 도박에 뛰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이런 반론들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화적으로 봉합되기를 바라는 마음 역시 매우 큽니다. 하지만 우리가 설마라고 했던 일들이 현실이 됐던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베네수엘라 침공도 많은 사람들이 쉽게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 봤지만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이번 이란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시각이 나옵니다. 미국은 전쟁터에서는 이겼을지 몰라도 그 이후를 수습하지 못해 흔들렸던 과거의 경험을 여러 차례 남겼습니다. 결국 이 전쟁이 진짜로 무서운 이유는 지금 당장의 포성과 폭격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뒤에 밀려올 후폭풍이 우리 삶을 정면으로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을 없애려다 핵이 번지고 바닷길을 지키려다 경제가 무너지고 평화를 지키려다 전쟁이 더 커지는 이 거대한 도미노가 더 두려운 것입니다. 이 전쟁의 파편은 중동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자동차 기름값, 식탁 물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까지 흔들 수 있는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